그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거군요. 연준은. 그래서 이 적정 주가가 형성되는 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크게 바뀐 것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사실 지난번 연준에서 발표한 게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6.5였나요? 6.2였나요? 예, 뭐 6%. 예, 6% 이상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3개월 만에 상향 조정이 확 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준도 3개월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3개월 만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는 1.9조 달러에 대한 그 경기 부양책, 이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왜냐하면 작년 12월 중순 FOMC 때 그 FOMC를 앞두고 형성된 FOMC 위원들 18명의 경제 전망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던 시기였고 1조 9천억 달러짜리 대규모 추가 부양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기 경제 전망에 이렇게 녹여넣기에는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1월 5일 날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결정적인 이제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상원의 과반을 획득을 이제 미국 여당이 획득한 이후에 전개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더 추가적으로 지금 3조 달러니 4조 달러니 2조 몇천억이 이런 어떤 2차 부양책 그러니까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제 계획이 지금 발표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 또 추가가 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또 확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더 상향돼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 7%, 막 8%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금년도는 어쩌면 미국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의 아주 강한 그 요인이 되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과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어느 쪽이 더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는 이제 가봐야지 아는 걸까요? 지금 이제 국채 시장, 국채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표현하기로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1.7%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면은 금리가 1.7%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전망을 제법 많이 높여 잡았고 그렇지만은 그 전망하는 인플레이션의 가격에 포함된 반영된 인플레이션 전망 수치 자체는 연준 목표 수준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률 안에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약간 더 붙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10년물의 실질금리 그러니까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로 실질금리를 이제 추정을 할 때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제법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 이후로 지금 2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아직 끄떡 없는 것은 실질금리가 금리 수준, 절대 수준 자체가 낮을 뿐 아니라 실질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경우에 이게 정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바뀌게 된다면은 지금 금리 수준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뛸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보통 한 3%, 4%대 이상 이렇게 가야지만 정말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금리대라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금리는 이제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첫째는 금리 절대 수준 자체가 3% 이렇게 간다면 2%를 넘는다면은 네. 지금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으로는 부담을 본격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같이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것은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 전망도 높아지지만 성장 전망도 높아질 결과이기 때문에 성장 전망이 높아진다면은 그러면 기업의 이익 전망도 같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PER 20배이던 것이 18배, 15배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면은 주식은 이제
채권하고 또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그 배경, 성장이 높아질 것이다 하는 배경에서 금리가 오늘 오르는 거라면은 주식의 이제 기대 수익률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네. 금리가 이제 올라가더라도 그 충격이 상쇄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기업 이익의 증가 전망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너무 뛰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는 영향이 있겠죠. 그런 점에서 2% 얘기를 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또 마침 S&P 500 기업들에 대한 이익 실적 전망이 네. 굉장히 또 빠르게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도 뭐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3%라면 어려울 수 있겠는데 우리가 3% 금리라는 것을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2018년 가을에 그렇죠. 3%를 넘어선 적도 있고 다만 그때에 비해서는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겠죠. 그런데 점진적으로 간다면은 많이 또 소화해 낼 수 있는데 절대금리 수준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르더라도 지나치게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간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무질서한 금리 상승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무질서하다는 것은 기준이 뭐냐? 주식이 많이 빠지면 무질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충격을 받으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주가 하락, 뭐 우리가 3%가 하락했네, 어쩌네, 폭락했네 하지만 결국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이거는 아직 그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군요, 연준은. 그래서 이 적정 주가가 형성되는 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업 이익이죠, EPS.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주당 해서 순이익이 앞으로 얼마나 되겠는가, 얼마나 잘 벌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성장 전망이 높아지면은 주당 순이익 전망도 높아져서 주가가 오르겠죠. 근데 또 이제 주당 순이익을 이 한 가지 축이고 또 한 가지 축은 금리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기업이 벌 수 있는 EPS가 얼마인데 그걸 지금 가치로 이제 할인해서 환산하면은 대략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밸류에이션 할 때 금리를 가지고 이제 할인을 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미래 이익을 조금밖에 덜 쳐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성장 전망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이 시기에는 이익 전망이 올라가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동력이 있는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서 그걸 까먹는 이제 또 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또 이익 전망이 높아진다고 해서 주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그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동안 그래도 금리가 많이 오르는 동안에는 미국 주식이 뭐 주춤하고 좀 밀리고 지금도 이제 몇 달 동안 모멘텀을 많이 잃은 상태이긴 한데 그 이유는 주식 시장이 먼저 기업 실적 개선 전망을 가격에 반영했고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늦게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이 시차 때문에 또 그런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성장이 올라가고 금리가 뛰는 이 환경을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간다. 그렇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간절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적장세의 기간은 좀 더 길다, 금융장세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런 뭐 금융장세, 실적장세라는 뭐 이런 계절 구분이 무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꾸준히 이제 미국의 경기 확장기가 이제 역사상 가장 길게 그래서 10년 이상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펼쳐지긴 했는데 그 강도가 워낙 이제 지지부진하고 뜨뜻미지근해서 그야말로 저금리 환경 자체가 계속됐던 거죠. 실적이 경기 민감주들까지 굉장히 고르게 빠르게 반영되는 뭐 그런 장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른바 이제 뉴노멀 시대에서는 실적 장세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성장이 그야말로 강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 경제 성장이 강하다, 높게 올라온다, 이걸 얘기할 때 항상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로 봤을 때 비교해도 확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단지 코로나 때문에 확 죽어 있던 그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냐. 이게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생각이. 네.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제 주식의 비유를 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100원 하던 주식이 반토막이 나서 50원이 됐다. 네. 50%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식이 그 다음날 이제 20% 올랐다. 그래봐야 6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라는 이제 그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은 사실 이제 그 본전에는 뭐 한참 멀었는 거죠. 못 미쳤죠. 예. 그래서 이 주식이 반토막으로 폭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한 평균으로 한 5%씩 주가가 오를 거라고 나는 기대를 하고 샀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매년 한 5% 정도씩 오를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잠재 성장률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토막 난 뒤에 아주 기저효과, 특성 때문에 20% 급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60원입니다. 또 20% 급반등 해봐야 72원이고. 그렇죠.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럼 20%씩 급반등하는 게 그러면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아주 고성장이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고성장이다라고 똑같이 이제 수평 비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원 이상 원래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1년 뒤에면은 100원이 본전이 아니라 105원이 본전이 될 겁니다. 원래 5%씩 오를 거라고 그렇죠. 예상했던 거니까. 그래서 1년 뒤에 이제 이 주식이 그야말로 잠재 수준을 넘어서는 성장세다라고 생각하려면은 105원 위에서 5% 이상씩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가 6% 이상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전무합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기저 효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주가는 이미 작년 수준, 그러니까 그 떨어진 폭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도 더 오버슈팅한 기업들이 많이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금리가 예. 받쳐준다면은 가능하겠죠. 저금리로 계속 간다면 예. 지금의 그때보다도 높지만 그때보다는 금리가 확 낮아졌으니까 그 갭만큼의 상승 그 어떤 밸류에이션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6%대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올 하반기 내년 초가 되면은 팬데믹 이전에 레벨을 넘어서서 이전에 이제 성장 추세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비유했던 100원을 넘어서 105원 수준으로 이제 GDP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만 성장해도 괜찮은데 내년에도 아마 성장세는 잠재 성장률을 상당히 웃돌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추세보다 더 빠른 이제 성장세가 부양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팬데믹 이전에 생각했던 이제 밸류에이션 돼 있던 기업 실적보다는 좀 더 나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나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다만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미국의 금리가 역시 결국 펀더멘털을 따라서 저금리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정당화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뭐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이제 성과를 낳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그 경제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겠다. 네. 지금 3조 내지 4조 달러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인프라나 고용 관련 장기 구조 계획, 투자 계획 이 목표 자체가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굉장히 강한 경제 충격이 가해진다면은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실적이 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이제 과정에서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주식 시장은 끊임없이 이제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또 만들어내면서 당분간 또 정당화해 나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연준이 2023년도 시점을 금융 인상 많이 한다면 그 정도 그때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사실 그게 상당히 좀 앞당겨질 것으로 또 보잖아요. 예. 또 연준에서도 여러 가지 뭐 고용과 어떤 여러 조건을 내세운 두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생기는 첫 번째 어떤 금리 인상 이게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그게 더 상승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하나 있고요. 그때가 바로 시장을 탈출해야 되는 진짜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크게 바뀐 것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하겠다. 후행적으로 어떻게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제로금리에서 탈피하는 금리 인상 개시를 언제 하느냐. 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대략 팬데믹 직전의 고용 상황. 뭐 실업률이 한 3.5%로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 당시 수준으로 높고 뭐 그런 이제 상황. 그러면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돈 버는 사람의 비중, 취업률이라고 하죠. 취업률 자체가 회복되는 그 상태를 완전 고용 상태라고 간주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이 2% 선을 넘어섰고, 또한 넘어선 이후에도 당분간은 그 넘어서는 수준을 유지할 추세로 보일 때 그때부터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거를 다 확인하고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개시한다면은 주식을 더 사도 된다 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실적 장세가 본격화되는 신호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중앙은행이 볼 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개시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세를 망가뜨릴 수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재고 또 재고 해서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되겠다라고 판단될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중앙은행이 일종의 경기 전망을 보증을 한 셈이죠. 그렇다면은 주식을 사도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시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후행적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올렸어야 될 때 안 올리고 이렇게 눌러놨다가 그 뒤에 이제 올리는 것이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이미 경기 사이클 자체는 상당히 성숙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식을 이제 더 사도 된다는 신호라고 보기에는 구조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탈출 신호가 되느냐,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가서 금리 인상을 전후로 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의 불안감이나 경계감이 많은데, 이번에는 특히 후행적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계감이 더 클 수 있겠죠. 그때는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는데, 주식을 팔고 탈출해야 될 정도로 경기 사이클이 이미 다 끝나가는 단계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 신호가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또 그렇다고 그게 탈출 신호로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가서 눈치 장세가 펼쳐지는 건가요? 딱 시장의 흐름을 보고 이거 사람들이 하방 쪽에다가 던지기 시작하네, 그러면 그 흐름을 타야 되고, 좀 더 올라가네, 그럼 좀 더 버티고, 어떻게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미국의 이제 1990년대를 보면은 아주 미국 역사상 굉장히 화려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장이 나타나고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호황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고, 이번 팬데믹 직전에 이제 호황 기간을 빼면은 그때가 이제 최장 기간의 호황 기록이었죠. 그때 이제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 중간에 1994년 벽두부터 그린스펀이 의장이었는데, 그 당시 연준이 그야말로 금리 인상을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80년대 초에 폴 볼커가 겨우 이제 안정시켜 놨던 인플레이션을 다 망쳐버릴 수 있다, 물가가 다시 뛰어오를 수 있다 하는 불안감이 중앙은행 안에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4년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고, 국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채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 당시를 이제 채권 시장 대학살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주가가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랐을 뿐이죠. 이렇게 그 당시 차트를 다시 펼쳐보면은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와중에 주식이 안 떨어지고 이제 버텼던 거죠. 그러다가 95년 들어서 금리 인하로 이제 다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잠시 뒤에 금리 인하로 다시 선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다시 아주 주식이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린스펀이 나중에 회고하기로는 94년 초에 그렇게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에는 첫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고 또한 금융 거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미리 굉장히 공격적으로 눌러서 거품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긴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안 떨어지더라. 그 경험을 통해서 뭐를 느꼈다라고 이제 그린스펀이 몇 차례 고백을 했는데 뭔가 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한번 오르겠다고 이렇게 시장이 방향을 잡아서 네. 그게 또한 강한 펀더멘탈에 뒷받침하에서 주식이 오를 때는 이거는 중앙은행이 뭐 웬만한 각오를 가지고 때려잡지 않고는 잡기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정말 미국 경제가 가장 그 혈기왕성한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의 가장 마지막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하고는 이제 또 펀더멘탈이 다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 내지는 금리 상승 자체가 주식시장을 그냥 뭐 방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뭐 그런 사례가 항상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굉장히 한 1년 동안 주식이 못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횡보하는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 증시 보면은 횡보보다는 S&P 500이 이제 대표 지수이니까 네. S&P 500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횡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상향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금리가 괴롭힌다면은 뭐 일단은 확 꺼지기보다는 뭐 물론 이제 조정이 그 과정에 뭐 거치고 하겠지만은 또 이렇게 횡보로 버티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은 당시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혹은 그 환경에 의해서 하방이냐 상방에 좀 더 기대감을 갖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단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치열하게 성장과 인플레이션, 금리 전망을 끊임없이 하겠죠. 그 과정이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과정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 정말 치열한 눈치 싸움. 그렇습니다. 눈치 싸움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디 쪽에다가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헷갈리는 게 악재가 차라리 많거나 호재가 많거나 그러면 방향을 정하기가 쉬운데 이게 예. 동시에 나와버리니까 어디에다가 이걸 계산을 둬야 될지 점수를 그러다가 이제 헷갈리는 건데 하여튼 그런 눈치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